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이 된 아들을 둔 75세의 엄마입니다. 정말이지 제 속을 썩이는 아들 때문에 요즘 한숨만 나오네요. 요즘 연인 채널에 못된 자식 이야기가 자주 올라오던데 저도 그에 못지않은 사연이 있어 이곳에 글을 남겨봅니다. 저는 지금 아들 때문에 도망치듯이 실버타운에 살고 있어요. 원래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을 떠나서 섭섭한 마음이 들긴 하지만 이제는 아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건 두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제 친정 오빠 부부가 함께 살고 있고 조카가 이 실버타운의 원장이거든요. 만약 그 아들놈이 또 찾아와 난리를 치면 조카가 나서서 법적 처리를 하겠다고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답니다. 정말 예전에 남에게 험한 소리 한번 해본 적 없는 제가 왜 이런 처지에 이르게 됐는지 한탄스럽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전생에 큰 죄를 지었나 보다 하고 체념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성실하고 다정한 남편과 오랫동안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한참 동안 아이 없이 둘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당시에는 늦게까지 애를 안 낳으면 남편이 바람난다, 외롭다며 뒷말이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 부부는 참 잘 지냈죠. 그런데 그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 태교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가 싶어요. 아들이 전생의 원수처럼 반항하며 엇나가기 시작했거든요. 부모로서 저희 부부의 나쁜 점만 물려받은 것 같아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래도 유일한 내 자식이니 이놈을 바로 세우려고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아들은 저희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 행동하지 않고 친구들을 이용하며 때를 지어 다니더군요. 이 아들이 부모 믿고 거칠게 행동하던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결혼도 생각하지 않고 연애만 주구장창하면서 여자를 끊임없이 만나고 다니니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렇다고 아들을 좋아서 따라다니는 여자들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들 돈 때문이겠지. 제 아들을 정말로 사랑해서 그러겠습니까? 아들은 어렸을 때는 꽤 귀여운 맛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변하기 시작했죠. 얼굴은 별로고 행동은 날티가 풀풀 나는 날라리가 되어버려서 제정신인 여자들은 그 행색만 보고도 도망칠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나이가 들면서 여자 만나기가 힘들다고 툴툴대긴 했지만 부록이 다 된 지금까지도 정신줄 놓고 살고 있는 모습은 변함이 없어요. 원 없이 흥청망청 살았던 아들, 언제쯤 제정신 차리려는 건지 참 답답한 날들의 연속이었죠. 초년 시절에는 아버지가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덕에 친구들이 줄을 섰어요. 골목대장 역할을 하던 아들은 그걸 자기 잘난 줄로 착각하고 우리 부부가 너그러워서 별의별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중학교 때는 가난한 친구를 돕는 모금이라며 거짓말로 돈을 모아서 친구 20명을 데리고 짜장면에 짬뽕을 시켜 먹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꽐라가 된 아들과 친구들은 경찰에 신고당했고 결국 남편이 파출소까지 가서 데려왔죠. 그런데 그때 남편이 혼을 내는 대신 친구들을 데리고 해장국을 사줬다는 겁니다. 남편은 그 아이들에게 어른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서둘러 놀았냐며 때가 되면 어른은 저절로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일찍 철없이 놀다가 고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죠. 아이들 중 몇몇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는지 그날 이후로 공부하겠다고 무리해서 빠졌습니다. 그중 한 명은 변호사가 되었으니 남편의 그날 연설은 나름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아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기가 살아서 더 막 나갔어요. 남편은 아들이 조곤조곤 알아서 깨치길 바랬지만 아들은 점점 더 말썽을 피웠고 종아리를 맞으면서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내가 뭘 잘못했냐며 대들기 일쑤였죠. 우리 부부가 아들에게 꼼짝도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은 세상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학교 선생님들도 아들 말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아들이 사고를 많이 치니 저는 종종 선생님들께 저녁 식사를 대접하며 고개를 숙이곤 했죠. 아들을 따르는 친구들이 아들 대신 잘못을 덤터기 쓰는 일도 많았거든요. 웅범이는 뭔가 갖고 싶으면 늘 같은 수법을 썼습니다. 잠깐만 보자라고 말한 뒤 물건을 받으면 그대로 주머니에 쑥 넣고 뒤돌아서는 거였죠. 물건을 빼앗긴 아이들이 돌려달라고 매달리면 웅범이의 친구들이 알아서 해결해 줬습니다. 사실상 그 친구들이 웅범이를 철저히 보호하는 역할을 했죠. 예를 들어 어느 날 친구의 마이마이를 훔쳐간 웅범이 피해를 본 친구가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일러 바치면 친구들이 떼를 지어 달려가서는 내가 시킨 거다라고 얼버무리며 웅범이를 보호했습니다. 심지어 평소 눈에 가시 같았던 아이를 혼내는 핑계로 웅범이를 대신해 그 친구를 더 괴롭히기도 했어요. 그야말로 무슨 의리를 지킨다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되었죠.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남편이 현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니 아들이 의지할 사람도 없어졌고 그제서야 아들의 기세가 꺾였어요. 남편이 운영하던 건축사무소도 제가 정신을 못 차리는 바람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당시 친정 식구들이나 시댁 친척들 모두 이 집은 이제 망했구나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죠. 웅범이는 그때도 성적이 바닥에서 몇 번째였고 대학에 갈 생각은커녕 그냥 놀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죽자 웅범이의 친구들도 이제 웅범이는 끝났구나라며 슬슬 등을 돌리기 시작했죠. 남편 상을 치르던 중 웅범이는 친구랑 싸움을 벌여 경찰에 신고당하는 바람에 발인에도 참석하지 못할 뻔했어요. 그때 친정 오빠와 언니들이 웅범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이제 네가 엄마를 잘 모셔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잘 살아라. 힘들면 외삼촌이나 이모한테 와라. 이런 인사치레였지만 웅범이는 이 말을 잊지 않았어요. 이후로 그 말을 구실 삼아 친척 집들을 돌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차마 저에게는 돈 달라고 하지 않았지만 친정 식구들에게는 계속 빌붙더군요. 물론 처음에 다들 이해해 주었지만 이 일이 반복되자 결국 제 귀에 들어오게 됐고 저는 한바탕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들이 왜 이 모양이 됐는지 그때 정말 가슴이 답답했죠. 웅범아, 너 외삼촌하고 이모한테 돈 받아서 대체 어디다 다 썼니? 아무리 도와주신다고 해도 하루에 한 번씩 도장 찍듯이 가서 돈 받아가면 누가 좋아하겠어? 엄마가 그 얘기 듣고 얼굴을 들 수가 없더라. 엄마가 용돈 주잖아. 그 돈은 다 어디다 쓰고 친척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만든 거니? 엄마,
그게 무슨 용돈이야. 돈이라고 주는 게 쥐꼬리만큼 주고선. 나 속이 너무 상하고 가슴이 답답해서 정말 살 수가 없어. 아버지 초상날 봤잖아. 그때 나한테 발발 기던 놈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어오르는 거. 반은 떨어져 나갔고 남은 놈들마저 떠날까봐 그나마 남은 거라도 지켜야 해. 내가 대장인데 어떻게 기죽고 살겠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돈 말고 카드 좀 줘. 솔직히 내가 대학 안 들어갔잖아. 그러면 등록금도 긋고 학비도 필요 없잖아. 집에 들어갈 돈도 없고 아버지 사업하시면서 벌 만큼 벌고 쓰기도 많이 쓰셨잖아. 그거 남은 돈이면 충분하지 않아? 그리고 장례식 때 대기업에서도 많이 왔잖아. 부조금도 꽤 들어왔을 텐데 그 돈 어디 갔어?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나 이렇게 기죽일 거야? 이제 내가 집안의 유일한 남자야. 나라도 굳건해야 엄마도 살 수 있다고. 나도 아껴 쓸 테니까 카드 좀 줘. 웅범아,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나? 이제 겨우 20살인데 돈이 그렇게 필요해? 필요하면 일해서 벌어. 외삼촌이 가게에서 일하지 않겠냐고 물어봤다며? 근데 네가 싫다고 딱 잘랐잖아. 외삼촌 가게가 얼마나 편한데. 손님 상대하지 말고 계산만 하라더라. 세상에 그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어? 거기서 일 잘하면 매장 하나도 맡겨볼까 하셨다더라. 그런 기회를 네 발로 걷어차놓고 어디서 감히 카드 달래? 없어. 네가 돈을 쓰면 그거 다 어디로 가? 술 마시는 데나 다 쓰겠지. 술이나 퍼마시는 네 꼴을 보고 엄마가 뭐가 예뻐서 돈을 주겠니? 우리 먹고 살 돈도 빠듯해. 아버지 가시고 나서 우리 집은 빚더미에 올라앉았어. 그 나머지 돈은 생활비랑 내 노후 대비하느라 빠듯하다. 그러니 돈 달라는 소리 그만해. 무슨 비타령이야. 엄마, 외삼촌네 신발가게 매출 3분의 1은 엄마가 가져가잖아.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아? 가게 열 때 엄마랑 이모가 투자해서 각각 3분의 1씩 지분 나눈 것도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그리고 끝까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 보험금도 쏠쏠하게 받았잖아. 나도 이제 20살이야. 성인이라고. 알 거 다 알고 있고. 아버지 유산 상속인으로서 당연히 내 목 달라는 거야.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줘. 그리고 나는 냄새나는 남의 발냄새 맡으면서 살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외삼촌네 가게 소리는 그만하세요. 대신 유산에서 내 지분 줘. 나도 내 사업 할 거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분야에서 해볼 거야. 만약 안 주면 법적으로 해결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둬. 부모 자식 간이라도 돈 계산 제대로 안 하면 안 되는 거 알잖아. 성인 아들 유산 지분 떼먹고 용돈 몇 푼으로 퉁치려는 엄마가 진짜 무서운 사람이지 뭐야? 그래, 이 돈 들고 당장 꺼져.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나도 이제 너 같은 아들 무서워서 못 보겠다. 네 입으로 성인이라고 했으니 이제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아. 결국 저는 남편이 남겨준 유산에서 웅범이 몫을 떼어서 줘버렸습니다. 웅범이가 돈 얘기를 꺼낼 때마다 그 눈빛이 참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장난스럽던 눈빛이 어느 순간 날카롭고 무섭게 변해가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눈빛을 보고 이걸 안 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 아들이 아니라 낯선 사람이 제 앞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돈을 건넸습니다. 이 돈을 주면 뭐라도 나아지겠지 하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웅범이에게 돈을 주는 그 순간 속이 텅 비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위해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의구심이 밀려왔죠. 그때가 2002년 월드컵 무렵이었어요. 전 국민이 환호하고 웃음이 가득했던 그 시절, 저는 집에 혼자 쓸쓸하게 아들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참 다행인지 불행인지 웅범이는 그 돈으로 호프집을 차리더니 돈을 갈쿠리로 긁어 모으는 듯 잘 나갔습니다. 가끔 전화할 때마다 오늘도 큰손이 왔다 갔다며 자랑스레 얘기했죠. 처음에는 그래 이놈이 이제 정신 차리나 보다 싶었습니다. 웅범이가 성공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예전처럼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 살 줄 알았죠. 제가 준 돈이 그래도 좋은 쪽으로 쓰였구나 싶어서 잠시 안도감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웅범이가 집에 먹을거리며 선물을 잔뜩 사가지고 와서 저를 안아주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웅범이가 저를 안아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 순간 이제야 아이가 나를 이해했나, 이제야 철이 들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가 집에 선물을 들고 찾아올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선 어쩌면 다시금 아들이 제 품으로 돌아오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싹 텄죠. 하지만 그 옆에 항상 다른 여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두 번은 그러려니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웅범이 옆에 있는 여자들은 매번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여자들 딱 봐도 여염집 여자들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의 화려한 옷차림과 가벼운 몸짓, 가벼운 그 표정들에서 뭔가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죠. 처음엔 그냥 가게에서 만난 사람들이겠거려니 생각하려 했지만 그들의 웃음소리와 가벼운 행동은 내심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속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웅범이가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돈의 흐름과 주변 사람들을 보고 있자니 그게 과연 진짜 성공일까 싶었습니다. 웅범이가 이끄는 그 길이 어쩐지 나락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 부부가 웅범이를 포기하려고 했을 때 그래도 마지막 희망이라며 붙들었던 이 아이가 사실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라 형벌이었다는 것을요. 그동안 웅범이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를 힘들게 했는지 떠올리며 이 아이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 내려온 존재였구나 싶었습니다. 웅범이가 그렇게 성공한 듯이 보였던 순간에도 결국 그 주변의 감도는 불길한 기운은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안겨주었죠. 하늘이 우리에게 웅범이를 준 것은 축복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시험이었습니다. 아무리 바른 길로 가라고 타이르고 울며 회초리질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웅범이는 부모의 사랑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늘 속이려 들었고 그러다가 들킬 때면 오히려 2배로 더 큰 사고를 치거나 머리를 굴려 어떻게든 들키지 않으려 했죠. 못됨이 천성인 아이는 아무리 애를 써도 바로잡을 수 없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일부러 저 보란 듯이 여자와 함께 지방으로 내려가 저에게 알리더군요. 나 이제 다 컸다는 걸 보여주려는 듯한 행동이었죠. 평범한 애가 할 짓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웅범이가 아주 몹쓸 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 남편 기일 며칠 전부터 제사를 엄청 챙기더라고요. 아무리 정신 못 차리고 흥청망청 살더라도 남편 제사만큼은 빠짐없이 챙기는 걸 보면 누가 뭐래도 남편 자식이고 내가 10달 품어서 낳은 아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웅범이가 한때 저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무섭게 닥달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 이후로는 가게를 차린 뒤 더 이상 돈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비록 형제들이나 지인들에게 내 아들이 밤에 문 여는 가게를 한다며 자랑스럽게 데려가지는 못했지만 웅범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전념했고 운이 좋을 땐 하루에 몇 천만 원씩 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는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여자에게 줄 선물을 사면서 제 것도 함께 사다 주곤 했어요. 비싼 가방이나 화장품 세트를 툭 던지듯 주고 갔죠. 웅범이는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표현도 거칠며 막대먹은 부분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어머니를 잊고 사는 인간 말종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초년부터 너무 잘 나갔던 탓이었죠. 화무시비롱이라 했던가요. 처음에는 웅범이 곁에 있던 여자들도 가게를 차려 나가면서 하나 둘씩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가게 인테리어도 질리면서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빠져나갔고요. 그럼에도 웅범이는 여전히 친구들을 데리고 다니며 신나게 돈을 써대기 바빴습니다. 저축은 생각도 못했죠. 2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지난 10년 동안 웅범이는 점점 더 작은 가게로 밀려났고 대로변에서 골목 안쪽으로 밀려들어 가게 운영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그 사이에도 손님이나 가게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면접 보러 온 사람과 노는데 더 신경을 썼으니 말이죠. 그러다 가게를 말아먹기 전 결국 투자 권유를 한 친구에게 엮여서 마지막 남은 돈마저 몽땅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결국 웅범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100만 원 놓고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자기 돈으로 하든가 돈을 빌려서라도 해야지 친구한테 소개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웅범이는 남자의 의리는 엄마 같은 여자는 모를 거다라는 소리를 하면서 그 친구에게 투자하고 돈을 다 꼬라 박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친구가 대박 아이템이라며 들이밀자 거기에 또 돈을 퍼붓고 말았죠. 그 와중에 여자는 계속 만나더군요. 척척 한 달 월세까지 쥐어가면서 정말 할 말이 없을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살면 차라리 입이라도 다물고 조용히 살지. 또 매주 엄마 밥이 그립다며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놓습니다. 늙은 제 눈에는 웅범이의 상황이 다 보이는데 정작 본인만 몰라요. 게다가 이런 얘기를 할 때면 꼭 나오는 말이 있어요. 아빠 운빨이 다한 것 같다는 말이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치밀어 올라서 정말 화가 납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 운빨이라니. 엄마, 나 초반에 진짜 잘 나갔잖아. 그때 나도 이상하게 생각했거든. 솔직히 내가 놀기만 했지 사업을 제대로 해본 적이 있나? 근데도 그때 장사가 잘 됐다고 좋아한 건 아니야. 사실 중요한 건 수금이 잘 돼야 하거든. 근데 나 어린 사장이라고 외상 긋고 가는 사람들 많았어. 그게 말짱 도루묵이지. 근데 내가 무섭게 생긴 애들 많이 고용해놨더니 사람들이 돈을 못 내서 안달이더라고. 그래서 그때 아버지 덕분에 잘 되는 줄 알았어. 아버지 운빨이 받쳐줬나 보다 했지. 근데 지금은 그 운빨이 떨어진 것 같아. 돈은 안 벌리고 나가는 돈이 감당이 안 돼. 아버지 가신 지 10년 넘었으니 약발이 떨어질 때도 됐잖아. 그게 왜 아버지 운빨이야? 네가 가게 차릴 때는 흥청망청 썼고 지금은 손님들이 술을 너무 먹어서 병나고 그러는 거겠지. 그럼 저축이라도 해놨어야지. 이제 와서 무슨 예전처럼 대박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사기나 당하니까 이 모양이지. 왜 돌아가신 아버지 운빨 탓을 해? 너 설마 아버지 제사 챙긴 것도 돈 잘 벌려고 그랬던 거냐? 아, 엄마는 왜 그렇게 사람을 이상하게 봐요? 나 그 정도로 나쁜 놈 아니잖아. 그래도 내가 잘 나갈 때 엄마한테 잘했잖아. 이번에 가게세 내야 하는데 돈 좀 줘요. 애들 월급도 못 주게 생겼어요. 내가 코인 잘 되면 엄마 돈부터 갚을게. 나 미워도 우리 직원들은 안 됐잖아요. 1000만 원만 빌려줘요. 알았어. 대신 이번엔 꼭 갚아. 네 몫은 이미 다 줬으니까. 나한테 계속 빌붙을 생각하지 마. 이건 내 노후 자금이자 내가 아플 때 병원 갈 돈이야. 지 앞가림도 못하는 아들한테 병원비 기대는 없으니까 절약하며 사는 거지. 내 돈 가져갈 생각 말고 너도 가게 접고 이제 좀 성실하게 살 생각해. 여자한테 돈 펑펑 쓰는 것도 그만하고. 알겠어요, 알겠어. 그래도 엄마가 있으니까 내가 든든하네요. 요즘 나도 생각이 많아요. 돈 없으니까 사람 본성이 다 보이더라고. 내가 10년 동안 우정을 생각하면서 힘들어도 다 먹여 살렸는데 막상 내가 쪼들리니까
그동안 나한테 빌부터 살던 애들이 막판에 나한테서 더 뜯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상한 미끼만 던지면서. 걔네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나보고 끈 떨어진 연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끈 떨어져도 방패연이다 하고 다녔는데 결국 이 꼴이 됐네. 그래도 엄마가 있어줘서 내가 이렇게 비빌 언덕이 있다는 게 참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내가 꼭 갚을게요. 고마워요, 엄마. 하지만 남편이 죽고 나서도 웅범이의 본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흥청망청 돈을 써대며 결국 4년 만에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 크게 속았습니다. 웅범이는 가게뿐 아니라 2억 원의 빚까지 지고 결국 집으로 기어들어왔습니다. 장사가 아무리 안 돼도 가끔은 오늘 큰 손님이 왔다며 좋아하던 날도 있었는데 그 돈은 모두 어린 여자들하고 노는데 쓰느라 다 날려버렸죠. 그러다 매번 다음에 갚을게 라며 차일피일 미루더니만 결국 대출까지 받아가며 간신히 버티다가 마지막으로 큰 돈을 노린다고 업자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그 돈마저 모두 떼이고 말았죠. 천둥번개가 치고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웅범이가 비를 뚫고 찾아와서는 마지막으로 엄마 얼굴 보고 가려고 왔어요 라며 큰절을 올리더군요. 쇼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어미된 마음에 어떻게 한강 가겠다는 자식을 그냥 보낼 수 있었겠어요. 결국 저는 빚 얼마인지 다 적고 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했습니다. 정말이지 내가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자식이 벼슬이라 그 꼴을 보고 살아야지 어쩌겠나 싶었죠. 웅범이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펑펑 울어댔습니다. 그때 나이가 37이었어요. 이렇게나 바닥까지 떨어졌으니 이제는 정신을 차리겠지 싶었습니다. 딱 하루 막노동이라도 하겠다며 나가서 새벽에 돌아왔는데 그 뒤로 일주일을 알아눕더군요. 그 후로는 제 눈치만 살살 보며 조금씩 나가더니 일주일 뒤 또 알아누웠습니다. 그 후론 일할 생각도 않고 빈둥거리기 시작했어요. 오후 늦게나 일어나서는 새벽까지 무엇을 먹고 게임하고 TV를 보고 전화를 하다가 여자나 만나러 나가는 게 일상이었죠. 한때 사장이었으니 얻어먹을 수는 없다며 용돈을 타가긴 했지만 그래도 예전만큼 많이 타가진 않았어요. 양심에 찔렸는지 가끔씩 음식을 싸오기도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아는 누님 가게에서 일을 한다며 밤마다 나다녔는데 다시 헛바람이 잔뜩 들어버렸습니다. 예전처럼 머리 꼭지도 다 마르기 전에 술집을 드나들며 지 인생 살던 대로 다시 살더군요. 저는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이젠 뭐 기대조차 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웅범이는 재산이 200억이라는 사람, 또 거의 조 단위의 재산을 가진 할아버지가 자기를 찾아왔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손님 두세 팀만 잡으면 가게를 다시 해볼 만하다고 호언장담했죠. 하지만 결국 1년 만에 10살 가까이 나이 차이 나는 물장사를 하는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면서 제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정말 치가 떨리더군요. 웅범이는 사랑이니 인연이니 하는 흔한 이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대놓고 돈 때문에 누님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10여 년을 지켜봐서 서로가 짠한 마음에 합치기로 했다면서 저에게는 반대할 생각도 말라고 단도리를 쳤습니다. 정말 토가 나올 지경이었죠. 웅범이는 자기를 유일하게 예전 잘 나가던 시절처럼 대하는 여자라며 그 누님한테 과거에 대해 묻거나 어떻게 만났는지 따지는 건 절대 하지 말라고 못을 박았어요. 내 수발 들어줄 고마운 여자라면서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놀라서 펄쩍 안 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웅범이가 40이 넘어서도 흥청망청 살더니 저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눈을 똑바르게 뜨고 달려들었을 때였습니다. 정말 숨이 막혀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뭐라고? 너희 여기 들어와서 살겠다고? 누구 마음대로? 왜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니들끼리 다 결정하는 건데? 엄마, 나 말고 엄마 자식이 또 누가 있어? 엄마 아프면 결국 내가 책임져야 할 텐데 엄마 혼자 살다가 나중에 나한테 덤터기 씌우려고 그래? 솔직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밥 제대로 해먹긴 해? 잠은 제대로 자고? 엄마 골았어. 요즘 75세는 젊은 축에 드는데 엄마는 꼭 90살 할머니처럼 쪼글쪼글하고 힘도 없어 보여. 우리 누님이 요리를 기가 막히게 하니까 덕 좀 보셔. 내가 고르고 고른 여자니까 믿어도 돼. 누님은 똑 부러지는 사람이라서 엄마도 잘 챙겨줄 거야. 비록 부동산에는 관심이 없어서 현금으로만 집을 사고 전세로 살고 있지만 가전 몇 개만 바꾸면 우리 집도 살만할 거야. 엄마, 얼마나 오래 살겠어? 솔직히 나 낳을 때부터 엄마는 이미 나이 많았잖아. 나 40 될 때까지 살아준 것만으로도 오래 산 거야. 나는 앞으로 바빠지겠지만 그래도 집에 누군가 있어야 엄마가 대화도 하고 누가 나가고 들어오는지 신경 쓰면서 치매도 안 걸릴 거 아니야. 꼭 내가 죽기만 기다리는 놈 같구나, 너는. 그래서 너보다 10살이나 많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밥을 차려주겠다고? 눈치 안 주면 다행이지. 그렇게 돈이 많다며 그냥 나가서 살아. 엄마, 좀 봐줘요. 나가서 우리끼리 살면 좋은 건 나도 알아. 그런데 내가 집 살 돈으로 가게 차려달라고 했잖아.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내가 그 돈 받을 건데 그렇게 깐깐하게 굴지 말고 내 사정 좀 봐달란 말이야. 나 말고 유산 물려줄 사람이 있어? 나 다시 2주먹 불끈 쥐고 일어설 수 있게 도와줘. 내가 엄마한테 돈 달라고 조르는 것도 아니잖아. 오죽하면 이러겠냐고, 엄마. 사나이 김웅범 다시 일어설 거야. 예전처럼 돈 물리도록 실컷 벌어볼 거라고. 내가 그러기 위해서 못할 짓이 어디 있겠어? 10살 많은 누님한테 장가 가서라도 뽑아낼 거 다 뽑아내고 실속 차리려고 하는 거야. 나도 이판사판이니까. 엄마, 내가 나쁜 놈이었으면 진작에 쉬운 엄마 어떻게 해버렸을 거야. 근데 나 그 정도로 망가진 건 아니잖아. 사실 형제라도 있었으면 어떻게 했겠는데 나 혼자잖아. 맡길 사람도 없고 엄마가 그랬다간 가만히 있지 않겠지? 뉴스 보니까 다른 할머니들은 자식한테 버림받아도 일부러 정신 나간 척하고 자식들 신상 안 불더만. 근데 엄마는 그런 스타일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 살려둔 대가로 네 사업자금 대면서 그 여자 비위 맞춰주며 살라는 거냐? 네가 사업자금 안 달라고 하는 대신 그 대가로 결혼하는 거야? 웅범아, 결혼이 뭔지나 알고 이러는 거야? 그 누님이란 여자도 호락호락하지 않을 텐데 도대체 어쩌자고 이러는 거야? 솔직히 나는 너하고 사는 것만도 힘들었어. 엄마 집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여자들 데려왔잖아. 그래, 그냥 편하게 생각해. 며느리라고 생각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잖아. 그냥 내가 데려온 수많은 여자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덜 부담스럽지 않아? 누님도 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이러는 건 아니야. 비즈니스야. 엄마도 알잖아. 그동안 누님이 정주고 도움 준 남자들이 자꾸 안면몰수하고 나중에 딴소리 했거든. 그래서 안전하게 하려고 이러는 거야. 엄마, 누님도 나처럼 상처 많이 받은 여자야.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들어가자고 했을 때 거부감도 없었어. 엄마랑 지내는 것도 걱정 안 하더라고. 나 같은 노인네는 겁도 안 난다 그거겠지. 너나 그 여자나 그 험한 바닥에서 굴러먹은 놈들이 나 같은 사람을 무서워하겠니? 성실하게 한 푼 두 푼 버는 일은 피곤하다 힘들다는 핑계 대면서 술 마시고 노래하며 돈을 벌고 그 스트레스 푼답시고 번 돈을 흥청망청 다 쓰고. 내가 그쪽 근처도 안 가본 사람이지만 웅범아, 네가 하는 짓 보면 다 알겠더라.
겉으로는 효자 흉내내면서 결혼해서 엄마 돌봐드릴게요 라고 말하지만 네 머릿속에 엄마 생각이나 건강 같은 건 없다는 거 다 알아. 아, 엄마. 나는 정말 궁금한 게 있어. 엄마는 왜 나를 낳았어요? 단 한순간도 내 편이었던 적이 없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사고 치면 무마는 해주면서도 뒤에서는 제가 자식 잘못 키웠습니다 이랬잖아. 내가 그거 보고 알았어. 아, 엄마는 돈 쓸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하고, 돈 쓸 줄 아는 사람은 내 자식이 무슨 잘못을 했든 이거 먹고 떨어져 하면서 멋지게 해결하지 쩔쩔매진 않아. 내가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뒤통수 맞은 것 같아. 나도 엄마처럼 돈은 돈대로 쓰고 물러터진 호구로 보였던 거지. 어쨌든 우리 신접살림 여기 차릴 거니까 찍소리도 하지 마세요. 나 지금 진지하니까. 엄마가 누님한테 불편한 티 내면 요양원에 바로 보내버릴 수도 있어. 정말이야. 결국 그렇게 흥청망청 살던 40살 아들이 사업을 다시 해보겠다고 하면서 결혼하는 며느리는 딱 봐도 그런 여자였어요. 말솜씨가 어찌나 좋은지 저를 살살 달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빼내는 데는 아들보다 한 수 위더군요. 아들은 날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하며 신접살림을 차리겠다고 했지만 며느리는 한술 더 떠서 이 나이에 초혼을 하는 만큼 남편과 제 일가 친척들 모두의 축하를 받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결국 그들이 부를 사람이 없으니 우리 친정에서 축의금을 땡기겠다는 속셈이 분명했죠. 과거에 돈 좀 만졌던 데다가 지금도 어떻게든 잘 나가는 우리 친정 쪽을 이용해 보려는 거였어요. 아들놈은 놀고 먹을 줄만 알았지 경조사에 참석은커녕 축의금이나 조의금에 한 푼도 쓰지 않는 그런 놈이었어요.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다는 듯 마치 자신만의 세상에 살고 있는 듯 했죠.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나누어야 할 삶을 웅범이는 철저히 혼자만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경조사의 얼굴 한번 비추지 않고 그 흔한 축의금조차 내지 않던 아들. 그놈이 나이가 들면서 바뀔 줄 알았지만 불혹이 넘은 지금까지도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기가 막힌 사람은 바로 10살 많은 달코 다른 며느리였습니다. 웅범이가 고른 그 여자는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참 이상하더군요. 겉으론 웃으며 인사하지만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듯한 그 웃음. 그녀는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뵙지 못해 너무 유감이라며 친척들과 남편이 사업하던 지인들께 인사를 올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 말투와 태도가 마치 그녀가 정말로 진심인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그게 결코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 며느리는 늦은 나이에 얻은 귀한 아들이 고3 때 세상을 떠나셔서 지인들과 친지분들이 남겨진 가족을 얼마나 걱정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며 눈물까지 보이더군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덧붙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싶었죠. 표면적으로는 감동적인 말이었지만 그 속내가 뻔히 보였습니다. 남편의 유산을 빼앗기 위해 계산적으로 접근하는 그 여자. 말 한마디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한 모습이 역력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며느리는 어느 날 자기가 받았던 청첩장이 너무 인상 깊었다며 그 청첩장을 들고 와서는 저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화려한 결혼식을 해야 한다며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고급스러운 결혼식장을 잡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인생 최고의 날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죠. 울다가 웃다가 마치 그 순간이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정신을 쏙 빼놓는 모습에 저도 잠시 흔들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필요한 건가 싶었지만 그녀의 연기 같은 태도에 결국 저는 주머니를 털려서 제 돈으로 호화로운 결혼식장을 잡아주겠다고 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이 후회했습니다. 웅범이가 그동안 무책임하게 살아왔던 모습이 떠오르면서 이러다가는 아들, 며느리한테 순식간에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말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저는 우리 웅범이를 너무 잘 알잖아요. 이놈은 수틀리면 저를 요양원에 쳐놓고도 남을 놈입니다.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점점 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이 결혼식이 단순히 축의금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그 너머에 다른 계산이 깔려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인맥을 쌓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이라는 걸 눈치챘습니다. 아들놈은 이미 남편의 유산을 다 받아갔습니다. 집이며 현금이며 모든 재산은 이제 제 것이었죠. 웅범이는 말끝마다 어차피 다 내 거다라고 큰 소리 쳤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그건 절대 허락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눈을 감기 전에는 절대로 웅범이가 그 재산을 손에 쥘 수 없다고 다짐했죠. 이미 웅범이 사업이 망하고 2억 원이라는 빚을 제가 대신 갚아줬을 때부터 제 어미 노릇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이 아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정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웅범이 결혼 소식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내 집을 싸게 넘길 테니 오빠가 사가. 웅범이가 이 집에서 살게는 하겠지만 그놈이 이 집을 팔지 못하게 오빠가 대신 가지고 있어 달라는 부탁이었죠. 그 집은 남편과 내가 함께 살았던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곳이었으니까요. 제가 눈을 감는 그날까지 이 집만큼은 웅범이가 제 멋대로 팔지 못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조카 누구에게 주든 상관없다고 했어요. 다만 그 집이 우리 손에서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가게 두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유일한 아들이지만 더 이상 내 인생에서 웅범이를 떼어낼 결심을 해야 했죠. 아마 이 결혼식을 계기로 웅범이는 나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상처까지 받기 전에 먼저 그 인연을 끊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렇게 괘씸하고 인간되기 글렀던 아들놈이 호화로운 결혼을 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파란색 혼주 한복을 입고 마치 인형처럼 아이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그 파란 한복은 참 예뻤지만 제 마음은 아무 감흥이 없었어요. 마치 이 결혼식이 제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남의 일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지인이며 우리 친정 식구 그리고 겨우 연이 닿은 시댁 친척들에게 반가운 인사를 올리며 꼭 식사하고 가시라는 말도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미 노릇은 해야 하니 그래도 체면은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올 때마다 어쩐지 입안이 마르고 속이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쪽 하객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초라했어요. 고작 몇몇 지인들과 부리는 직원들, 그리고 대부분은 돈을 주고 고용한 아르바이트생들이 전부였습니다. 결혼식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결혼식인지 연극인지 헷갈릴 정도였죠. 고용된 아르바이트생들은 나름 최대한 고상하게 꾸미려고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어찌 그리 쉽게 꾸며지겠습니까? 그들이 진짜 하객이 아닌 건 너무나도 티가 났어요. 우리 쪽 하객들이 그 분위기를 눈치채고 여기저기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째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속삭임이 들려왔고 저 역시 그 이상한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용된 아르바이트생들 중 일부는 아마도 가격을 깎았는지 아니면 그저 이 결혼식이 성에 차지 않았는지
자신이 진짜 하객이 아니라는 티를 노골적으로 내기 시작했습니다. 식장에서 심통난 얼굴로 서 있는 그들을 보며 저는 속이 뒤집힐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들놈 웅범이는 전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객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회식할 때 우리 가게에 들러달라고 하며 웃는 얼굴로 명함을 건네는 그 모습을 보니 정말이지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아들놈의 모습에 제가 가슴이 서서히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망신스러운 순간은 없었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조실하게 있어야 할 며느리는 웅범이 옆에서 요사스럽게 웃으며 장단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웃음 속에는 계산적인 면모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죠. 늦은 나이에 하는 결혼이라지만 이게 결혼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75년 인생을 살면서 겪어본 수많은 결혼식 중에서 이런 막장 결혼식은 처음이었어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더 커졌고 저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가서 한복 치막 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이 결혼식이 끝나면 이제 모든 걸 내려놓아야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저는 뚱한 표정으로 웅범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여전히 하객들 사이에서 명함을 돌리고 있었죠. 그 모습이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전부터 제 아들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이 결혼식장에서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신랑 신부 어머니들의 화촉을 밝히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저는 차례가 되자 무겁게 일어나서 불을 붙였습니다. 그 순간 제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어미로서의 책임이 불꽃과 함께 꺼져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더는 참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불을 밝히고 나서는 혼주석에 앉지 않고 그대로 신부 입장하는 길로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서는 웅범이가 어딜 가느냐고 자리에 앉으라고 말했겠지만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걸어가는 제 발걸음은 처음으로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이 결혼식장에서, 이 관계에서, 그리고 웅범이에게서 벗어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75년 동안 쌓아온 모든 책임과 미련을 그 불빛과 함께 내려놓고 저는 그렇게 홀로 결혼식장을 나왔습니다. 엄마, 왜 나와? 저쪽 자리에 앉아야지. 안 가르쳐줬어? 결혼식장 그렇게 쫓아다녔으면 잘 알 텐데 왜 그래? 내 할 일은 끝났어. 나도 저 아르바이트 아주머니처럼 끝까지 식장에 있어야 되는 거야? 내 돈으로 내 집에서 하겠다는 대로 호텔 예식장에다가 하객까지 다 불러줬으면 됐지. 내가 왜 끝까지 지켜야 하냐고. 속이 시커먼 둘이 작당하고 버리는 결혼식에서 말이야. 엄마 왜 이래? 불만 있으면 나중에 얘기하고 얼른 들어가요. 싫다. 네 말대로 안 해주면 요양원에 넣겠다는 아들 나도 필요 없어. 네가 원하는 대로 결혼식 치르게 해줬고 부르고 싶은 하객들 다 불러줬으니 내 역할은 끝났잖아. 내가 왜 내 돈 들여서 알바 아주머니랑 연기까지 해야 하냐고. 나도 이제 애미 노릇 그만할란다.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지화자 남편이다. 축의금 거친 거 장부에 잘 적었지? 그 돈가방하고 장부도 해놔. 내가 이 돈 그냥 너 줄 생각이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해서 안 되겠어. 너 저번에 직원 월급이라면서 1,000만 원 빌려간 것도 아직 안 갚았고 가게 말아먹고 투자한다고 빚진 2억도 한 푼도 안 갚았지? 그러니 이 돈 내가 가져갈란다. 내 노후 자금으로 써야겠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결혼식에 든 돈이 얼만데 지금 다 된 밥에 재를 뿌리시는 거예요? 네 돈이냐? 내 돈이지. 솔직히 말해서 나 너 같은 며느리 진짜 싫다. 아무리 비즈니스 결혼이라지만 이렇게까지 하다니.
오늘 오신 하객분들께 죄송하지만 이 결혼 비즈니스로 한 거 맞습니다. 우리 남편 살아계실 때부터 별별 일을 다 버리던 아들놈이 남편 돌아가시고 남긴 귀한 돈으로 물장사를 차린 겁니다. 그걸로 한동안 돈 좀 벌더니 다 말아먹고 2억 빚을 지고 돌아와서 내가 그 빚까지 다 갚아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나를 모신다는 핑계로 이런 애를 데려와서 살겠답니다. 안 그러면 요양원에 보낸다고 협박하는데 난 그게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내가 낳은 웅범이랑 사는 것보다는 요양원이 더 편할 것 같으니 말이죠. 그런데 저것들이 나를 좋은 데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 아들내외 무서워서 나 우리 친정 오빠가 있는 실버타운으로 들어갈 겁니다. 오늘 이 결혼식 사실 저 아들내외가 날 속여서 벌린 거긴 한데 나는 그동안 못 본 여러분들 얼굴 뵙고 이렇게 호랑 말코 같은 아들을 키워냈다고 보고하려고 모신 겁니다. 여러분, 아들놈이 방금 돌린 명함에 있는 곳은 절대 가지 마세요.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애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줄 아시고 저와 남편이 여러분들 슬픈 일, 기쁜 일 있을 때마다 품앗이로 찾아뵈었던 그 인연을 오늘 제가 거둬갑니다. 이 돈으로 오래오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자 여기저기서 그렇지 우리는 아주머니 보러 왔지 웅범이 보러 온 거 아니야 외치며 박수치는 분들이 있더군요. 솔직히 어지간하면 이런 짓까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결혼식 마무리하고 애들 신혼여행 가면 슬그머니 이사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감히 돌아가신 남편의 지인들과 친지분들께 인사드리겠다고 이런 비싼 곳에서 결혼식을 하겠다고 고집 부린 것도 마음에 안 들던 차에 하객들이 전부 아르바이트생인 걸 보고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집안을 뭘로 보고 신부 쪽 하객을 전부 돈 주고 고용한 사람들이냐고요. 더군다나 상견례도 없이 치르는 결혼식이라 신부 부모님을 만나 뵙고 할 이야기가 많았는데 알고 보니 부모까지 대행업체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제 눈이 확 돌아버렸죠. 결국 웅범이는 축의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제 손에서 낚아채려고 주차장까지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친정오빠와 조카들이 웅범이를 붙잡아 떼어냈고 저는 그 틈에 조카 차를 타고 바로 오빠네가 있는 실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언니가 제가 온다고 해서 이미 청소며 필요한 물품 다 챙겨줘서 제가 준비할 것은 없었어요. 그렇게 오빠네 옆집으로 들어와 살면서 아들과는 완전히 소식을 끊었습니다. 35세 아들을 낳아 40이 될 때까지 키우고 남편이 죽고 혼자 20년 동안 그 꼴을 보고 살았으니 이제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래도 내 아이가 나를 자랑스러워할 날이 오겠지. 철이 들면 이 아이라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겠지 하며 희망을 가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웅범이가 크게 잘못할 때마다 이놈을 좀 더 단단히 훈육해야겠구나 하며 다잡았죠.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 그 빈자리를 메우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웅범이는 제 손을 떠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없으니 혼자 남겨진 제게 웅범이는 더욱 큰 짐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냥 웅범이 놈을 내버려뒀다간 무슨 짓을 할지 몰랐습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요. 저는 매일 불안했습니다. 저놈이 내 돈을 다 날려버리면 어떻게 하지? 내가 죽은 후에는 더 큰일을 저지르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에 잠을 설친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살고 저놈도 살려고 이렇게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라도 웅범이가 무슨 일을 저지르더라도 차라리 모르고 지내는 것이 낫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웅범이는 남편 덕에 부유하게 살았고 나쁜 짓을 해도 크게 혼나지 않았어요. 항상 남편이 웅범이를 두둔하곤 했죠. 아직 어려서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런 말로 웅범이의 실수를 덮어줬습니다. 그러니 웅범이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배운 적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그놈에게 감사함이라는 건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언제나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그저 허공에 날려버릴 돈만 쫓아다니며 눈이 벌건 채 살았습니다. 눈앞에 욕망에만 휩싸여 있는 웅범이를 보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번 돈을 가져가면서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라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는 웅범이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걸 깨달았죠. 이제 저도 이런 아들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낳아놓고 할 소리는 아니지만 이놈이 정신 차리길 바라는 건 마치 바위에 꽃이 피길 바라는 것과 같아요.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며 이번에는 달라지겠지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웅범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돈을 쫓아다니고 여전히 사람들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모습은 하나도 변함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조카에게도 미리 말을 해뒀습니다. 내가 죽어도 바로 알리지 말고 발인과 화장까지 다 끝난 후에야 웅범이에게 알려라. 왜냐하면 웅범이는 나중에 납골당이건 무덤이건 찾아와 침이라도 뱉을 놈이거든요. 저는 그놈이 제 무덤을 더럽힐 것이 두렵습니다. 그놈에게 남길 유산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카에게도 유산을 네가 가져가라고 했죠. 네가 훨씬 더 나에게 효도했으니 그 돈은 네 몫이다 라고요. 웅범이에게 남길 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저를 한편으로는 슬프게 했지만 그 결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제 아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잘 교육하려고 해도 말 안 듣는 종자가 있나 봅니다. 귀한 아이라서 엄할 때는 똑부러지게 훈육했지만 그놈의 천성은 바꿀 수가 없었어요. 웅범이는 돈 밝히고 사람을 이용해 먹는 쪽으로만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갔죠. 차라리 2억 빚지고 한강 간다고 큰절 올리던 날 그냥 내보낼 걸 그랬습니다. 그날도 웅범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제라도 정신 차리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이 거짓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놈은 결코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요. 지짜까지 데리고 와서 애미를 뽑아 먹으려고 눈이 벌걸 줄은 그때는 몰랐네요. 그때 웅범이의 눈에는 슬픔이 아니라 또다시 한번 제게서 뭔가를 빼앗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때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한번 기회를 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망쳐 나와서야 비로소 그놈과의 연을 끊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이곳에서 나름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웅범이 같은 괘씸한 놈에게는 한 푼도 남겨주고 싶지 않아서 남은 돈을 펑펑 쓰고 싶다가도 밤에 누워 잠들기 전에 너무 심한가 싶어 고민하는 것만 빼고는요. 혹시 다음 생이라는 게 있다면 제가 웅범이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놈이 저한테 했던 그대로 복수해보고 싶습니다. 지가 당해봐야 알겠지요. 100번 1000번 말해도 모를 놈이거든요. 모쪼록 여러분들의 자식들은 그나마 인간답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으면 가난하다고 난리이고 돈이 좀 있으면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쓰고 싶다고 난리입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인간 같지 않은 아들 때문에 제 하소연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